안녕하세요. 호요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빅테크 관련 기업들, 대부분 이제 코인 관련주, NFT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 주식이 대부분 빅테크인데, 주가 하락 원인이 과연 연준 때문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니까 어느 정도 뭐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개별 종목을 살펴보면, 넷플릭스가 고점이 700불인데 5월 18일 새벽에 끝난 종가가 190불입니다. 그러니까 약 500불 정도 날라갔으니까 70% 이상 손실이 났죠. 물론 고점에 투자한 사람 평균으로 보면 한 50% 손실 났을 거예요. 그때 거래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메타가 고점이 384불인데 5월 18일 새벽에 끝난 종가는 202불이니까 180불 정도 손해가 났죠. 그러니까 50% 이상 손실이죠. 테슬라도 고점은 1240불입니다. 근데 5월 18일 종가가 761불인데 뭐 한때는 680불까지 내려갔는데, 761불 기준으로 하더라도 500불 정도 뭐 손실이죠. 480불이니까 뭐 정확하게 약 한 40불 정도, 40% 손실이 난 거죠. 리비안도 고점은 179불인데 5월 18일 새벽 종가가 27불이니까 한 80% 정도 손실 났고, 코인베이스도 한 80% 하락했어요. 한때는 이게 뭐 90% 이상 손실이 났어요. 조금 올라간 게 그런 거고, 로블록스는 구조조정까지 해가지고 고점이 142불인데 지금 겨우 뭐 한 30불 되니까 이것도 뭐 고점 대비 한 80% 손실이 났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5월 18일 이 종가가 바닥일까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바닥이라면 그나마 버텨보면 되고, 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내지는 양적 축소가 원인이라면 내년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고, 금리 인하요.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 있고, 또 뭐 통화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연준 때문이 아니라면 기다리가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국내 이제 그 미국 정시 투자를 안내하는 정권 전문가들 뭐 대부분이에요. 이구동성이에요. 이들 주가 하락이 연준의 양적 긴축 정책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1월 초부터 이 얘기 있었지 않나요? 1월 초에 이미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연준 회의록에서 보유자산 매각 얘기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금리가 또 급등했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계속해서 연준 그 정책 때문이라고 하면서 뭐 가지고 있자, 나중에 언젠가는 해결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10명 중에 9명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보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그 유명 방송 채널 보면 거의 뭐 99%가 그런 얘기예요. 연준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내리니 기다려 보자는 거죠. 근데 연준 때문이라는 주장에도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총통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총통화 개념이거든요. 대출금 포함해가. 그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난 1분기에 그 대출 증가액이 가계 부분에서만 2,600억 달러예요. 근데 연준이 6월부터 축소하고자 하는 금액은 겨우 한 달에 520억 달러니까 3개월 해봐야 그냥 1,5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출금은 분기마다 1,000억씩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를 해도
총 통화는 증가하는 거죠. 그렇다 하면 이것이 연준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총 통화 규모는 증가하니까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20%밖에 안 했어요. 이거는 평균이잖아요. S&P 500 지수 중에서는 뭐 주가 하락을 주도한 게 빅테크 기업이니까. 근데 빅테크 기업 외에는 뭐 10% 정도 하락했거나 아니면 엑소모빌처럼 금리 인상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종목도 적지 않지요. 그래서 S&P가 평균이 20%인데 이 20% 하락도 주가 하락을 주도한 게 거죠. 그런데 이제 2002년 우리가 닷컴 버블 붕괴 경험을 하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 그때 2001년부터 이제 버블이 붕괴됐고 2001년 아마 1월부터 붕괴됐어요. 근데 2002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0.25%였거든요. 그래도 거품이 붕괴된 주식 회복 안 됐어요. 그러면 연준 때문이라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때 부도난 기업도 많거든요. 지금도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과연 넷플릭스가 저점이 190불이 저점인가라는 거죠. 내년까지 보면 100불 이하도 갈 수 있다라는 게 보유 환율 연구소 생각이에요.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100불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게 보유 환율 연구소 생각이에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18일 종가는 761불이지만 내년에는 300불대에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 보유 환율 연구소 분석이에요. 리비안도 마찬가지죠. 지금 179불인데 5월 18일 끝난 종가는 27불이니까 내년에 경기가 더 나쁘면 뭐 20불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코인베이스도 요새 말이 많은데 지금 코인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지금 언급을 하면, 우리가 주식은 그 정권회사 자산하고 고객 자산을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예금자보호법에서 주식 투자자는 보호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내 거니까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코인이 거래소에 그 전자지갑이라 하나요? 그게 들어있는 것이 그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객 거와 그 코인 거래소 재산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면 만약에 거래소가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까지 무너지는 마당에 거래소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다 하면 이 그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죠. 그것이 구분이 안 된다면 나중에 이건 개인의 그 자산이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이 생각을 이제는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도 안전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지 않는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화폐가 아니고 재테크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달러와 연동시킨다고 해가 연동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하면 어떠한 스테이블 코인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인 자체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다 하면 코인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고객 자산이 보호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이 얘기는 향후 코인 가격이 이제야말로 끝을 향해서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2023년 말까지는 앞에서 열간 주식이 그야말로 일부예요. 여기서 빠진 주식 로빈후드도 있고 많아요. 그 쿠팡도 있고 오히려 포함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그런 주가가 지금보다 또 50%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이미 한 80%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또 50%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연준의 양적 긴축 정책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스테이블 코인도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해도 그 대출금을 포함한 총통화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국내에서 미국 주식 투자를 안내하는 사람 뭐 거의 99%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뭐 한 10개 정도 봤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10개 표본이 다 그러니까 99%가 핑계라는 거죠. 자기들이 안내를 잘 못한 것을 연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근본은 그게 아닌데 과거 2001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때 금리가 그때는 높았어요. 3%대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금리를 0.25%까지 인하해도 부도나거나 가격 회복 안 된 게 95%거든요.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왜 그걸 확신할 수 있나 하면요. 지금도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랐다고요. 연준금리 인하했는데. 엑소모빌 그럼 부채가 없느냐? 부채 있어요. 부채가 있어도 올랐다는 거죠. 회사채도 발행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올랐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도. 또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소폭 빠진 주식도 많아요. 그래서 S&P 500 평균이 20% 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것도 빅테크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전문가들이 자기의 그 잘못을 연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면 여러분들이 결국 손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 및 대응 전략이 그거예요. 원인은 이제 연준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럼 대응 전략도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대응 전략대로 장기간 무조건 보유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영업실적 개선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리비안이 과연 내년 말까지 영업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영업실적이. 테슬라가 과연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될 수 있느냐, 도지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느냐, 테슬라의 주가 수익률은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느냐. 리비안도 마찬가지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부터 지금 먼저 따져야 된다. 그래서 영업실적 개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즉 현재 주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영업실적 개선이 없다면 위험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위험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방법, 뭐 현금 보유 비중 줄이는 방법, 적당하게 오르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렸다가 그 돈으로 인버스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모두 다 정리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투자 타이밍, 포유 환율 연구소는 투자 타이밍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위험 관리를 가장 중시 여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국내 주식이긴 하지만은 LS 주식을 투자 타이밍 조절로 통해서 지금 손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해 그 9월에 우리 주가 지수, 그리고 원래 이런 미국 지수 그거 하락할 것 같으니까 그 위험 관리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 방법이 포유 환율 연구소는 그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위험 관리를 해요. 시장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연관된 시장을 가지고 우리는 위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 그리고 뭐 인버스 투자를 하는 타이밍까지 이 홈페이지는 그림을 통해서 위험 관리를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가 없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그림에 기초해가 위험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도 제각각의 위험 관리 방법은 있을 테니까,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이 손실이 났다면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위험 관리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001년 닷컴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부도날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맹점,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하는 방법으로 부도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험관리는 항상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